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여야가 민생법안 협의를 시작하자면서 상설협의체 구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수회담과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 중단 등을 대통령실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복원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오늘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 차례로 만나서 이 말씀 좀 듣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 진격의 경제 그리고 문화 이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8일 목요일 정격 시사 출발합니다. 정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올림픽, 파리 올림픽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승정보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태권도 박태준 선수 은메달 확보요? 네, 이 58kg급입니다. 이 결승에 진출해서 말씀하신 대로 은메달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박태준 선수는 이 준결승에서 이체급 이 58kg급에서 이 세계 1위인 튀니지 선수를 이기고 결승에 진출을 하면서 은메달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체급 이 58kg급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한국 태권도 사상 처음으로 이체급, 그러니까 최경량 이체급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금메달 획득했다는 소식이. 승전보가 마침 다행히 잘 전해줬네요. 네. 예, 아이고 축하합니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자, 한국 높이뛰기 기대주 우상혁 선수는 결승에 진출했습니까? 네, 이 어제도 이 특유의 에너지로 우상혁 선수가 이 경기를 잘 치러냈습니다. 이 예선에서 2m 27을 넘어서 공동 3위에 오르면서 결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2m 27을 넘은 선수는 우상혁 선수 포함해서 총 5명이었는데요. 우상혁 선수 어제 좀 특히 경기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이 오랜 라이벌이죠. 이 카타르의 바르심 선수와는 눈도 안 마주칠 정도로 좀 비장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과는 일단 좀 좋았습니다. 어제 이 말씀드린 경쟁자인 바르심 선수가 종아리 쪽에 좀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 컨디션 난조를 보였는데 이게 이번에 이 결승에서는 어떤 결과가 될지 어떤 변수가 될지도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우상혁 선수 오는 11일 새벽에 이 높이뛰기 결선에서 금메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주가 8.15 광복절이 있는 주입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 통일 비전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될 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이 핵심 내용이 개인의 자유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강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서 지난달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또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인식을 토대로 이번에 이 새롭게 발표될 새 통일 비전에는 개인의 자유 또 말씀드린 인권에 이 핵심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통일부 측에서 이 보고를 한 안들 포함해서 이 지금 대통령실이 다양한 안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종안은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번 여름 휴가에서 복귀를 하면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광복절에 새로운 통일 비전이 발표가 되면 기존의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 이른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게 수정되는 겁니까? 네, 이 거의 뭐 수정되는 수순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지난 3월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이 손질을 하겠다라는 구상을 좀 사실상 밝힌 뒤에 관계 부처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였는데요. 그동안 통일의 기본 토대였던 이 말씀해 주셨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 통일 방안은 30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이 통일 방안이 뭐 북한 인권 문제 또 뭐 그동안 계속 발생을 해왔던 북한의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못한다,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계속 좀 수정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온 게 사실입니다.
뭐 그런데 이번에 이 새 비전이 발표가 되더라도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뭐 지금 여야가 좀 극한 대립을 하는 이 정치권 상황 속에서 여야가 협력해서 이런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지 좀 사실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좀 적어 보입니다. 특히 앞으로 이렇게 새 비전이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뭐 이런 비전들이 뭐 새롭게 계속 계승이 될지 앞으로 계속 계승이 될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북한도 여기다가 북한도 지금 뭐 헌법까지 바꿔서 우리를 뭐 적대 국가로 뭐 규정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새로 이번에 통일 비전이 나오더라도 뭐 남북 관계, 남북 문제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여야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인데 그 실무 협상이 이제 시작됩니까? 네, 오늘 시작이 됩니다. 이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 또 민주당에서는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비공개로 만나서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사전 협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배준영 원내수석이 KBS와 통화를 했는데 이 오늘 회동에서는 뭐 구체적인 법안보다는 뭐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큰 틀에서 좀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런 방향부터 먼저 좀 논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6일에 민주당을 향해서 정쟁 법안들은 좀 당분간 미루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뭐 민생개혁 과제들 이 과제들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제 이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적인 정책 협의 기구를 구축하자라고 하면서 이 사실상 추 원내대표 제안에 화답을 하게 되면서 오늘부터 이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이 본격적으로 구성이 시작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여야정 정책 협의체 구성을 비롯한 정치권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전격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군요. 네, 이 한마디로 음주 단속에 뭐 적발이 된 건데 이 적발이 된 시간이 지난 6일 밤 11시 20분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였는데요. 당시의 상황이 이 슈가 씨가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자택 앞에서 그만 넘어졌고 이 모습을 경찰이 본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려다가 이 가까이 다가갔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한 건데요. 측정을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네. 뭐 일단 이 음주 측정 뒤에 슈가 씨는 귀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스쿠터가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이 소형 오토바이나 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음주에 적발이 되면 이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일단 이 슈가 씨는 이렇게 지금 적발은 된 상태입니다. 네, 이 슈가 씨의 입장문이 나왔습니까? 네, 이 입장문을 내고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집 앞에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다가 혼자 넘어졌다라고 이 당시의 상황을 전하면서 뭐 피해를 입은 분이나 뭐 파손된 시설은 없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이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슈가는 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죠. 이 소집 해제까지 한 10달 정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이 병무청은 뭐 일과 시간 이후에 발생을 한 일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조치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난 6월에 경상수지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냈다는 소식이군요. 네, 우리 돈 17조 원에 육박하는 이 최대의 흑자가 났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6년 9개월 만에 약 7년 만에 이 최대치면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흑자 규모입니다. 흑자가 나려고 하면 당연히 수출이 이 수입보다 많아야겠죠. 수출은 1년 전보다 약 9% 정도 늘어서 이번 경상수지 흑자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에 수입은 이 역설적이게도 좀 내수가 부진하면서 5% 넘게 줄면서 이 흑자를 내는데 경상수지 흑자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6월까지 이번 상반기까지 경상수지가 이렇게 나와서 최종적으로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77억 달러인데 이
당초에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이 전망치를 이 100억 달러나 넘어선 결과입니다. 네.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하반기에는 상반기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갈수록 지금 세계 경제에 여러 변수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제일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 경제가 앞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 흑자 규모는 사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 우리 경상수지의 효자 종목이죠. 이 반도체에서만 봐도 뭐 인공지능 또 설비 투자 부분에서 투자가 좀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흑자는 앞으로 좀 당분간은 힘들지 않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잠시 후 진격의 경제에서 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지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당사자 중에 한 명이죠. 당사자 중에 한 명,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불구속 기소됐군요. 예, 기소가 됐습니다. 이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먼저 이 대법관 퇴임을 한 직후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을 하면서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1억 5천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았는데 이 고문료를 받은 게 단순히 고문료가 아니라 사실상 변호사로서 이 일을 한 걸로 보고 변호사 등록을 안 한 채로 변호사 역할을 해서 수임을 했다면서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19년 김만배 씨에게 50억을 빌렸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50억을 다 갚았지만 이 이자 약 1,500만 원을 안 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검찰은 뇌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난 2021년 처음 제기됐던 이른바 이 50억 클럽 의혹에서 6명 중에서 이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까지 해서 모두 4명이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이른바 이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뉴스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태준 선수의 금메달 소식인데요. 남자 태권도 58kg급 결승에서 박태준 선수가 아제르바이잔 선수의 기권으로 8년 만에 우리 한국 태권도에 금메달을 안겼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뉴스브리핑 우정아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출근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와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오후까지 인천과 경기 남서부에 최대 6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대가 폭이 좁아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한편 남부와 제주도에는 5에서 60, 경남 지역에는 최대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매우 세차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습도만 높일 뿐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낮의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33도, 경주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4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조남분기점에서 서해안고속도로로 갈아탈 수 있는 램프 구간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장소에서 중동 사이와 계양에서 노오지 분기점 부근, 다시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먼저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로 정체되고 안산 부근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면서 2차로와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서안산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군포에서 부곡 사이와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 성수분기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이동할 수 있는 램프 구간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구리 방면 성산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가양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네,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해서 이제 최고위원이 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난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대통령란은 당 사역에게만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임명된 대변인들한테도 난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 화합을 잘 이뤄내자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최고위원 된 후에 여러 기대와 주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을 네. 많이 들으셨나요?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당을 좀 바꿔봐라. 도대체 국민의힘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당원들이 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당이 어쩌다가 이렇게 패배주의적인 정당이 됐느냐. 선거에서 계속 지는 정당 이게 말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제도 교체 좀 이뤄라. 그리고 당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당원들께서 또 특이한 것은 60대 이상의 어떻게 보면 조금 오래된 당원들께서 더 그런 말씀을 강력히 주장하시더라고요. 네. 이 당을 그렇게 바꿔내려면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눈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치가 국민들과 유리돼서 본인들만의 잔치를 벌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렴해서 경청하고 수렴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또 당에 나아갈 길, 앞길에도 반영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의 선을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민주당, 국민의힘 따질 것 없이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 아니냐. 당신들이 무슨 공익을 추구하냐. 이런 식의 비난과 어떤 비판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 저희가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공공선을 앞세우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 이것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와 공공선 지향 이게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될 방향이다 이런 말씀 제시하셨군요. 네, 그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인사를 이제 대체로 마무리한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 여의도 연구원장은 결정이 안 됐습니까? 예,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마무리가 됐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이 한동훈 대표의 인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친정 체제가 구축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런 친정 체제의 이제 대표적인 예로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이런 분들을 거론하는 언론들이 꽤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이제 당대표가 바뀌면 본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분들로 교체를 하는 거는 뭐 너무나 정상적인 과정이고요. 네. 그런데 친정체제라고 얘기하는 건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럴 정도의 막강한 권력과 권한이 사실 한동훈 대표에게 있지 않으시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경선 과정에서 한 대표는 63%의 아주 압도적인 지지로 당원과 국민 모두로부터 선택을 받으셨지만 하지만 함께 뛰었던 그 대표 최고위원 후보 한 명은 낙선하셨어요. 네. 그런 걸 봐도 이렇게 뭐 민주당처럼 예를 들면 전 대표가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인터뷰를 하거나 뭐 이러면 갑자기 순위가 바뀌는 정도의 그런 압도적인 영향력 그런 건 한동훈 대표에게 있지 않고요. 그리고 친정체제라고 얘기하지만 그 최고위원이 9분인데 그 중에서 5분이 뭐 친한계가 아니냐 하는데 그 중에 김상훈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전혀 선거 기간 중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분도 아니시고 이렇게 중립적 생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5대4가 지명을 해서 5대4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뭐 일방적인 친정체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 체제의 출범을 보면서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보수층 지지자들이 제일 관심 갖고 또 걱정스레 보고 있는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잘 설정되고 과연 이 화합과 통합으로 잘 손잡고 갈 거냐 하는 이런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점 관련해서는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목표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당의 목표는 그것이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오세훈 시장이나 다른 어떤 분들이 후보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저희 당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은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양 대통령실과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목표는 같습니다. 저희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 한 배를 타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티격태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배에 구멍을 뚫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그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실과 그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그 언론에서 지적하거나 우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은 배를 탄 이상 같은 목적지로 갈 거다. 예, 그런데 김정일 최고위원이 두 사람이 네. 그런데 더 이상 옛날 관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보도가 되는데 네. 이건 어떤 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공적 관계잖아요. 대통령과 당의 대표는 공적 관계이신 거고 국민을 위한 공공선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굉장히 가까우신 사이였잖아요. 오랫동안. 같은 선후배였고 예를 들면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제가 편집국장을 할 때 제 부장이라든가 이러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어떤 공적인 일을 할 때 그 과거의 어떤 사적 인연이 오래 있었다는 것들로 인해서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의 어떤 역할이 있으시고 또 당대표는 당대표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과거의 어떤 인연이나 사적 관계보다는 공적인 관계로 공공선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것들이 옳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진행 중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TV 토론에서 가장 만나고 네.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공통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밝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박찬대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여당과 야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재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런 와중에는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만나면은 뭐 검찰에다 무슨 사인을 주는 게 아니냐, 무슨 지침을 내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했지만 이미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이제 공은 떠난 것이고 이거는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할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고 여당 대표를 함께 만나는 것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번에 첫 번째 만남처럼 이 대통령을 만났는데 갑자기 나가는 사진 기자들, 카메라 촬영 기자들 전부 다 나가지 말라고 하고서 본인이 무슨 가져온 A4 용지를 줄줄이 읽는다든가 이런 거는 참 저는 굉장히 결례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뭐 공개적으로 다 얘기한 다음에 뒤에서 만나서 무슨 더 추가 합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문제를 풀어가자는 거였는데 1차 영수회담에서는 하나도 얻어낸 게 없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영수회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영수회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한 여야 영수회담이요. 네.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포함되는 걸로 보십니까? 포함 안 되는 걸로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새로 뽑히셨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는 뭐 사실상 누구나 알고 다 재선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긴 하지만 한동훈 대표도 새로 뽑히셨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새로 뽑히셨으니까 대통령께서 새로 뽑힌 두 여야당의 대표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재명 그 전 대표 입장에서 이제 대표가 된 다음에 난 대통령하고 1대1로 만나고 싶다 이렇게 그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도 그러셨고요. 네, 지난번에 그럴 경우에 김기현 대표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아니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를 못 만나겠다라고 얘기한 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김기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아바타 아니냐. 윤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을 만나서 뭐하냐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민주당이. 네. 근데 이번에도 그런 얘기 하실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뽑히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민주당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뭐 한동훈 대표를 무슨 윤 대통령의 아바타니 무슨 뭐 허수아비니 이런 얘기는 전혀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이라는 것은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이 있고 여당과 야당의 대표들은 각자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세 분이 만나지 않고 한 분을 빼고 뭐 나만 독대해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오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먼저 여야 영수회담 뭐 대통령과의 만남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고 나면 먼저 만나자 이렇게 제안하거나 그렇게 행보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좋은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도 뭐 한동훈 대표가 그것을 꺼리거나 뭐 저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야 대표가 자주 만나는 건 좋은 일이죠. 네. 지금 여야가 그 22대 국회 아직 개원식도 못한 상황에서 워낙 뭐 국민적으로 비판이 비등하고 있고 또 이른바 그 피로감이 상당히 고조된 상태가 돼서 그런지 뭐 합의할 수 있는 거는 좀 우선 합의해 보자 그러면서 어제 정책위 의장이 만났고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그 서로 간의 주장도 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뭔가 좀 달라질까요? 달라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그 개원한 지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7개의 탄핵과 9개의 특검인가요? 그 반대인가? 하도 많아갖고 저도 이제 숫자가 헷갈립니다만 해방 이후에 어떤 정당도 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탄핵이나 그런 어떤 특검을 다 합친 것만큼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2달 사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의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선에서 압승을 했고 또 지금 현재 경선을 치르고 있어서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도는 계속 지지부진하고 국민의힘에 뒤처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외면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민주당도 더 이상 국정을 이런 식으로 볼모로 잡고 이렇게 파행으로 몰고 가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특검과 탄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한동훈 특검법 강행하겠다, 추진하겠다 지금 계속 이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특검법을 강행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특검법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세 번째 특검안을 내겠다고 하고 있죠. 네, 아니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특검법도 지금 발의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쪽에다가 예. 빨리 발의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해병대원 특검법 말고요.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조국 혁신당이나 이런 데서 발의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한동훈 특검법. 예. 제가 문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 둘 다 지금 현안 중에 하나니까 네. 요 야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 대응은 한동훈 특검법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조국 대표께서 본인의 개인적인 제가 정치는 공적인 마인드나 공공선에 대한 추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특검법이야말로 개인의 사적 보복을 위해서 지금 발의하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예. 그리고 그 실체가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듯이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특검법은 아마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특검이 하는 과정에서 뭐 잘못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특검이 생사람을 잡기 위한 보복성 특검이었구나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아마 그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정치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민주당도 주저주저하면서 거기에 선뜻 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민주당이 함께하지 않겠다면 그거는 그냥 엄포에 끝나겠죠. 예, 그렇겠죠. 자,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그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제안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토론회 성사가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출직으로 뽑힌 이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거 토론해 봅시다. 급하니까 야당에서 대표가 선출되기 전이라도 지금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함께 토론해보죠. 라고 했더니 이분이 대답이 한심하네. 우리가 얘기할 게 금투세밖에 없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토론하고 싶지 않거나 토론하는 게 두렵거나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네요. 그래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의 그런 반응이 좀 놀랍네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상대방에게 한심하다는 표현을 씁니까? 금투세 관련돼서는 1,400만의 이 투자자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나눠줘서 13조 원을 지금 뿌리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금투세를 완화하거나 없앨 경우에 세수가 1조 3천억인가 줄어드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외치고 계세요. 세수 감수. 그러면 13조 원은 그렇게 길거리에 뿌려도 예를 들면 길거리에 뿌리는 건 아니지만 모든 분들에게 다 나눠줄 경우 그것이 가지는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어떤 주장 자체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조금 전에 최고위원님 말씀 잠깐 나왔는데 해병대원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네. 발의하겠다고 하는 거요. 네. 이 문제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안 발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법안 발의는요.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에요. 네. 우리 당 의원들은 그거 해병대원 특검법 자체가 민주당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왜 거기 동조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하지만 지금 한쪽에서는 결사적으로 이거 특검법을 해야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죽어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럼 거기서 집권당으로서는 어떤 매듭을 짓고 국정을 끌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됐던 것이 제3자 특검법이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주장하는 자기들이 특검을 지지명하겠다라는 그리고 특검이 조사한 내용은 피의 사실과 관계없이 아무거나 다 공표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불러들일 수 있고 시기와 상관없다라는 이런 악법 조항, 이런 독소 조항을 빼고 나서 합리적인 어떤 특검 제3자가 지명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독소 조항을 뺀 특검 조항을 만들어서 이로 가자라는 게 한동훈 제3자 특검법의 핵심인데 네. 결국은 이제 공수처도 발표를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양쪽의 주장이 계속 충돌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 저는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주장했던 그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대표도 당내의 반대를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의 과정이 상당히 좀 놓여 있기 때문에 먼저 불쑥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예상하기 어렵다.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데요. 민주당이 빨리 당신 한두 명이라도 해서 발의를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 당내에서의 갈등과 분열을 알겠습니다. 조장하기 위한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정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혼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에서 있는 남종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충격적인 한 통계를 접했는데요. 6년 동안 우리나라 가축이 여름철 폭염으로 2,010만 마리가 죽었어요. 그중에 91%가 닭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죽을까 했더니 보통 A4 한 장 정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1년 반 정도 매일 알을 낳다가 죽는데 당연히 그렇게 좁은 케이지가 막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름철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고기를 먹지 말자, 덜 먹자, 비건이 되자라고 하면 조금 부담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렵다면 할 수 있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보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실천이 뭐냐면 계란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영국에서 한 2년 정도 살았는데요. 동물복지 계란이 아닌 계란을 찾기가 힘들어요. 동물복지 계란이 이미 일반화가 돼가지고 그냥 계란은 동물복지 계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가 그만큼 동물복지 계란을 많이 찾으면 이 산업에도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의 값싼 가격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육류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거예요. 그 치킨 먹는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줄이고 다른 것들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기후변화를 위한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무더위 속에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나서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 동남권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으로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인천과 경기 남서부에 최대 6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는 10에서 50, 충청은 10에서 60, 강원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대가 폭이 좁아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5에서 60, 경남 지역에 최대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매우 세차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습도만 높일 뿐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도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3도, 전주 32도, 경주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 습도는 84%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 모시고 전국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프로그램에도 오랜만에 나오신 걸로 아는데 저하고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이번 선거에 출마를 일찍 불출마 선언하고 안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좋으세요? 일단 삶의 질은 매우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밖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 생활이 화려해 보여도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잡다한 일들, 또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 네. 또 여러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나 부탁을 또 들어줘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되게 비생산적인 일도 꽤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결정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정을 쭉 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 네. 훨씬 더 뭐 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고, 물론 이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아무래도 훨씬 더 이제 그 기회가 없어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지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네, 요즘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 주요한 고비마다 정치적인 발언은 좀 계속하고 계시는데 네. 막상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정치권 바깥에서 정치를 보면은 요즘 한국 정치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양쪽 정당 공이 이제 지금처럼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들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정치 영역은 자기 지지층들을 의식해서 지지층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건 안 할 수는 없는 일인데, 네. 한편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이 좀 리드해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아젠다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합의할 건 합의하고, 네. 합의가 안 되더라도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소위 말하면 리딩 기능이 굉장히 약화됐다. 저는 그런 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예. 당장 여야 간에 대치하고 경쟁하는 일은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고 좀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할 여러 가지 위기들에 대한 해법을 자기식으로 색깔을 드러내면서 제안하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되게 지지자들의 공격이랄까 비난을 두려워해서 네. 발언들이 되게 위축돼 있어요. 여야 공이 그 안에 온건파들이 있는데 발언을 못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팬덤 정치의 폐해가 일부인데 저는 그런 과거에도 다 있었거든요, 사실. 네.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열성 호남당원들이 압박도 있었고,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소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적 지지층도 네. 일정하게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했었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의원들에 대해서 이래저래라 뭐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저는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의원들이 네. 본 지도자들이 그건 그것대로 이해하면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기 용기 있는 발언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것들이 좀 위축돼 있는 게 팬덤 탓만 하면 되나요? 그럼 정치를 왜 하나요?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정치가 한편으로는 정치 불신과 정치적 무관심이 계속 퍼지고 있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정치 과잉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둘 다 사실 불건강한 건데, 네네네. 예, 이거를 돌파하고 이끌어가는 그 역할과 책임이 정치 지도자들한테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여야 간의 민생협의체 만드는데 여야 의견을 같이 한 것이 네. 하나의 출구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뭐 말은 좋은데 이거 과연 될 거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면 기존에 했던 다툼을 아예 안 한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정치는 트랙이 다양할 때 훨씬 다양해지는 것 같고요. 네. A라는 트랙에서 해결하지 못한 게 B라는 트랙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너무 이렇게 대치하는 트랙만 있는 것보단 이건 이것대로 살리되 안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지층을 겨냥해야 되니까. B 민생 트랙 혹은 여야 합의 트랙 이런 것들도 같이 돌릴 수 있는 그런 국면들이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그쪽에서 대화하다 보면 A 꽉 막혔던 게 풀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걸 꼭 기계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이렇게 분절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지지층이나 전체 그 지지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치는 어떤 면에서는 당 대표나 당 지도부가 하는 것 같고, 그런 중에도 어쨌든 돌파구를 열어가는 거는 원내 지도부의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우상호 의원께서도 원내대표 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 이 물 밖에 보이는 거는 그저 10분의 1이고 실제로는 10분의 9는 물 밑에서의 여러 가지 접촉들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물 밑에서 했던 얘기들이 다 실현되지는 않지만 네. 물 밑에서 공감대를 계속 확보해 가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특검법을 하나 놓고 얘기한다면, 네. 자, 당신의 입장 알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하는 거 아니냐. 자, 또 우리는 우리대로 안 할 수가 없다. 어느 선에서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 밑에서 계속 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다가 네. 어느 순간 물꼬가 터지면 합의안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지금까지 국면은 총선 뒤풀이 국면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하.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준 지지층에게 일정 효능감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는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고요. 네. 또 그 기대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조금 바꿔주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압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 좀 바뀌면 그때는 또 새로운 어떤 부분적인 협치 국면도 갈 수 있다. 네. 근데 저희 예상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완강하게 국정운영 기조를 안 바꾸고 버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야당은.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게 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없다 하고 하는 그런 답답함이나 그런 어떤 여론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안에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바탕이 돼서 이제는 정기국회 앞두고 여야 간에 기존의 법안 관련된 것 또 특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이견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아닌 영역에서의 민생 영역에서 또 합의해서 돌파할 수 있는 또 더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은 좀 찾아보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통상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투톱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 투톱의 관계가 한편으로는 상당한 자율성을 원내대표가 가지면서도 또 당대표랑은 전략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수시로 상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대표가 반대하는 원내 전술을 피는 건 불가능하고요. 아하. 그런데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대표를 설득하는 거죠. 요 사안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네. 요 사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니까 대표님께서도 좀 지켜봐 주시죠. 네. 이럴 때가 있죠. 이럴 때 대표가 제 생각이 좀 다르지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이제 재량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전당대회 중이라 대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약간 과도기라 전당대회가 좀 끝나야 신인 지도부하고 상의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전략이랄까 이런 걸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나 그 과도기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 세 번째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더 받기 어렵게 지금 강화된 이 특검법이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던데.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최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걸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거부된 법안을 그대로 낼 수 없으니 법안을 내용을 계속 달리해서 낼 수밖에 없다 보니 내용이 네.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하. 받을 거냐 말 거냐의 대치만 남아 있는 문제다. 네. 문제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럼 어느 순간 이제 특검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저쪽에서 거부권 행사했다고 해서 지지자들 때문에라도 그렇게 또 실제로 그렇지. 아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다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죠. 네. 더군다나 다수당인데 그런 측면에서 여야나 그 대통령과 합의가 이럴 때까지 민주당은 계속 발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문제는 어떻게 돌파구를 만드냐의 정치력이.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이나 네. 또는 천하람 대표의 이 변협 회장 추천 특검이 절충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예. 저는 특검만 할 수 있다면 저는 한동훈 안이나 네. 천하람 안을 갖고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특검 할 때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때 민주당이 추천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추천했거든요. 박영수 특검을. 네. 그리고 그걸 대통령이 받은 거예요.
저희가 추천한 검사를 안 받았죠. 아, 대통령. 그때는 저 안철수 그 국민의힘 당인가? 그렇습니다. 그쪽 당에서 박영수 특검을 저희 추천했었어요. 당이 추천한 당시 특검 후보는 조승식 검사였고요. 그랬죠. 예. 박영수 특검을 추천한 거는 박지원 원내대표였고요. 예, 안철수 당에서. 예, 안철수 당.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우리 당이 추천해야만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제대로 된 수사 능력이 있는 강골 소위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수사 전문가가 들어선 수만 있다면 뭐 왜 이걸 거부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별히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사 능력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만 만들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면에서는 한동훈 안이나 천하람 안으로 협상을 해도 된다. 문제는 자기들이 낸 안을 자기들이 거부한 적이 있는 정당이라 과연 추경호 원내대표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안을 받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네. 근데 그 협상 국면으로 끌려갔다가 사실은 한동훈 안도 안 되고 흐지부지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난점은 있어요. 결국 신뢰의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특검을 언젠가 해야 된다면 그 안으로 합의하는 게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지금처럼 가시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이 안은 살아있는 안이라 정권이 끝나고 나서 야인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특검 대상이 되면 더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차라리 지금 받는 게 낫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왜 이렇게 바보처럼 끌고 가는지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여야가 이 진실을 밝혀서 재발 방지하자는 게 목적인데 거기에 집중하는 협상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 의견입니다. 그 여권에서는 네. 이게 그 최상병 사망의 진실 이것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아니고 지금 야권에서 강행하려는 특검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뭔가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특검이다. 정치적 정략적 성격의 특검이다. 이렇게 보고 반대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 특검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 수사 전문가가 특검을 맡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서 어차피 수사 검사들을 또 보충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탄핵을 위해서 없는 사실을 조작하거나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 일각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이게 탄핵 사유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일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그거는 수사 결과에 따라 바뀌는 것이지 그것을 먼저 정해놓고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이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단서를 만들어서 이 법률을 구성하는 검사들이 특검을 구성해서 수사를 할 텐데 네. 야당에 그런 기대가 있다고 그래서 그 기대를 그 객관적인 사실이 왜곡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거는 기우다. 네. 그런 거 걱정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발은 진실을 밝혀서 재발 방지하자는 네. 목표가 더 컸다.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이 일부 관여했다고 하는 단서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조차 밝혀라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사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그래서 경로한 게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자기들도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이걸 막으면 막을수록 우리가 모르는 탄핵의 사유가 될 만한 개입을 했다는 것인가? 진짜 뭔가 불법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막는 건가? 이런 의혹이 더 커지죠. 예. 그런데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금 벗어나서 보면 네. 사실 이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는 이 정권 인수위 기간에 벌써 탄핵 얘기를 시작을 하고 촛불을 들고 나와서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3년도 길다 위원회, 이거 사실은 탄핵위원회죠.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당 기구로 띄우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권에서 이 8년 전에 탄핵 상황을 또 경험한 입장이기 때문에 탄핵이 진짜 목표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제 야권에서 탄핵을 얘기하는, 특히 민주당에서 네. 탄핵을 발언하시는 분들은 아주 열성적인 지지층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대변해주는 레토릭 수준이고 지금 야당이 당론으로나 예. 혹은 또 여러 가지 이 지도부 차원에서 별도의 무슨 TF를 만들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레토릭 수준의 탄핵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국민의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탄핵을 추진한다고 위협을 느낀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와 중심 세력들이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네.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탄핵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성원 중에 일부가 좀 열성적인 당원들과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혹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의 주장인 것이고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데 마치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오인해서 과잉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지난번에 총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전대가 끝나고 나면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지금 그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영수회담 하자고 지금 제안한 상태입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이 영수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야의 지도자들이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화를 극도로 피해왔던 것이 또 이런 현 국정이 계속 대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대 대통령 중에 야당과의 대화를 제일 많이 피하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안 만나준 적이 없거든요. 만나서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자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화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채널들이 돌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야당 지도부를 해봤습니다만 이 대화를 하게 되면 합의가 안 이루어져도 네. 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많이 거쳐져요.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저 대화의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모멘텀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고 그러니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대해서 국정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여야 대표끼리도 또 별도의 회담을 해서 여러 가지 전국 상황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것이 나쁘지 않죠. 그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회동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대화는 일단 좋은 거다. 남북 간에도 여야 간에도 대통령과 야당 간에도 당장의 성과가 없어도요. 자꾸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조금씩 터지는 게 생겨요. 그 저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화도 해봤고 당시에 정무수석들하고도 많이 만나서 소주도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 전국 현안을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답답하긴 해요. 네. 꽉 막힌 것 같고 그래도 자꾸 얘기하면 대화를 하면 나아지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막바지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라는 게 대표 선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경쟁 국면들이 이 흥행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당 대표는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유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흥행성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근데 최고위원들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걸 잘 보면 지난번에 지도부는 정말 전부 100% 이제 뭐 100%라기보다 거의 80-90%가 이재명 대표와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분들 또 이재명 대표의 도움으로 최고위원이 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죠. 이번 최고위원회 구성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이 이렇게 바람을 일으킬 줄 몰랐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또 김민석 의원이 이렇게 또 대응을 잘할 줄도 몰랐고 잘 보시면 정봉주, 김민석 뭐 이분들이 찐명 아니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민석 의원은 저랑 정치에 같이 했던 분이고 그러네요. 예. 정봉주 의원은 저하고 손학규 대표 같이 했던 분이고 그때 이재명 대표는 정동영 대표를 도왔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지금 후보로 나오신 분 중에 지금 전현희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권익위원장 지명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한준호 의원도 이재명 대표 수행실장을 했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더 좋은 미래 소속이고요. 혁신의 소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잘 보시면 오히려 지도부의 구성이 훨씬 지난번보단 다양하다.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김경수 지사, 전 지사의 8.15 복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야권 분열 음모가 있다는 식의 반응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분열의 음모가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는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 복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오랫동안 형을 살았고 또 형을 산 이유가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돕다 생긴 일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젠 충분히 정치활동을 풀어줄 때가 됐다. 원래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풀어줬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사면에 대한 원칙론자여서 못하셨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통합 차원에서 풀어줄 사람은 풀어줄 때가 됐다고 보고요. 그게 8.15가 됐건 뭐 크리스마스가 됐건 이제는 좀 그런 야당의 정치인, 여당 정치인만이 아니라 야당 정치인도 좀 풀어줄 줄 아는 그런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나신 상태라서 좀 편하게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가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파리올림픽에 승전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또 좀 심각한 얘기들이 섞여 들어와서 오늘 그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배드민턴의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 사이에 이 갈등이 좀 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깊어지고 가고 있는데요. 선수와 협회가 지금 서로 일방통행으로 좀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먼저 지금 어제 금메달 따고 귀국을 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제 귀국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일단 난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도착을 했기 때문에 아직 뭐 배드민턴 협회와 이야기를 나눈 것도 없고 소속팀 삼성생명과도 상의한 것이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의한 뒤에 말씀드리겠다. 이 정도의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세영 선수는 이제 파리에서 이야기한 것 이상의 얘기는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지금 혹시나 모르는 분들 계실까 봐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 금메달을 따자마자 그 소감을 밝힌 자리에서 앞으로 대표팀과 함께하기 힘들 수 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근데 그러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봤더니 작년 10월이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 도중에 이제 무릎 힘줄이 끊어졌는데 그 통증을 참고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귀국한 다음에 이제 배드민턴 협회 차원에서 진행한 검진에서 뭐 한 2주에서 6주 정도 재활하면 경기에 나서도 된다 이런 이제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근데도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속팀인 삼성생명에서 다른 병원 재검진을 받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부상 정도가 심했고요. 네. 당시 이제 안세영 선수가 이제 개인 트레이너가 있는데 또 개인 트레이너와 대표팀 코치진 간에 또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갈등이 계속 좀 깊어졌습니다. 이 개인 트레이너는 이번 파리올림픽에 동행을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에는 안세영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전체 국가대표팀 38명을 관리하는 트레이너가 한 4-5명 정도 있는데 안세영은 또 가까운 전담 트레이너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협회와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지금 파리에 이제 동행하지 못했고요. 뭐 중국의 천이페이라든지 대만의 타이징 이런 경쟁 선수들은 또 이제 워낙 슈퍼스타다 보니까 전담 트레이너가 있고 또 코치 2-3명이 관리를 하는데 네. 아마 안세영 선수가 이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다 이런 얘기가 또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 안세영 선수가 얘기한 것 중에는 대표팀에서 내가 그만둔다고 해서 예. 올림픽에 못 나가는 거는 좀 야박하지 않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예. 이건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팀의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선수 관리 훈련 이런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따로 이제 좀 톱 클래스 선수인 만큼 좀 맞춤형 관리를 받겠다 이런 의도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그냥 소속팀도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소속팀은 네. 이미 따로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명실상부 이제 세계 톱 클래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테니스의 조코비치 이런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 계속 국제 대회를 다니면서 뭐 본인의 랭킹 포인트도 쌓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국가대항전 있는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럴 때 딱 그 나라 국기를 달고 이제 나가서 이번에도 조코비치 금메달을 땄는데요. 예.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바라는 게 약간 그런 모양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어쨌든 이 협회 입장에서 보면은 좀 뭐랄까 이 안세영 선수가 대표 선수인데 그리고 우리나라를 좀 이 간판 스타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가 있어야 또 예를 들어 스폰서나 후원도 잘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대표팀 선수 생활을 하지 않고 따로 나가서 하겠다 이러면은 조금 협회 입장에서는 또 떨떠름할 수 있는 그런 또 갈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앞으로 이런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스타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갈등은 대표팀하고 꼭 배드민턴이 아니더라도 이게 그 갈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협회마다 그런 이제 규정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네. 협회 규정을 봤더니 개인이 국제대회 출전하려면은 국가대표 5년 이상 활동을 해야 하고 남자는 만 28세 이상, 여자는 만 27세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근데 안세영 선수 아직 22살이죠. 네. 그러니까 협회에서는 관련 규정이 무시될 경우에 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표팀 이탈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 협회의 그런 국가대표 운영에 상당한 고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대표팀에는 단식만 있는 게 아니라 복식, 뭐 단체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대표팀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좀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이제 단식만을 위한 대표팀이 돼버리면은 이 협회나 대표팀을 운영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인 겁니다. 이 협회는 배드민턴 협회죠. 그렇습니다. 이게 규정이 이게 현실적인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게 대표팀의 규정대로 따르더라도 네.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잘 관리받고 있다. 네. 그리고 내 잠재력을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최대한 잘 발현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느끼면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잘 안 맞았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협회가 그동안 좀 관리가 좀 소홀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이번에 뭐 그 선수 개인의 이제 부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과거에는 또 이 도핑 테스트 관련해서도 협회가 행정적인 미숙 때문에 그때 이제 이용대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용대 선수요. 예. 그때도 국제대회를 막 못 나갔고 그랬던 사례가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좀 협회에 대한 불만이 계속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안세영 선수는 말을 아꼈지만 또 배드민턴 협회가 계속 일단 일방적으로 몰매를 맞는 상황이 며칠 벌어졌기 때문에 어제 또 입장을 반박을 한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트레이너 문제 같은 경우도 뭐 협회가 연장 계획을 제안했지만 트레이너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게 협회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 부상 이후 그런 뭐 단기간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대회에 참가하지 말라고 협회가 먼저 했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출전을 강행한 게 어쨌든 안세영 선수 본인 입장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게 협회로서는 좀 당혹스럽다. 이렇게 어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고 또 조사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팩트는 좀 확인을 하면서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진격의 경제입니다.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진단 해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블랙 먼데이라고 우리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주식시장이 10% 안팎의 폭락을 보이면서 사이드카하고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소 좀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이 우리나라 증시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월요일날 뭐 급락했는데요. 네. 뭐 화요일날, 수요일날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도 아직 저 하락폭을 전부 만회하지는 못했고요. 여전히 저 불확실한 상황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간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상당한 혼란을 겪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는 지금 주식을 좀 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사야 될 때다? 예. 그만큼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거죠. 네. 예, 물론 이번에 하락을 했던 요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그다음에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 사태 이런 걸 불안하지만은요. 지금 우리 주가 지수가 이미 그런 상황을 많이 반영해 버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경제 펀더멘털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 조정 기간이 뭐 한두 달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럴 때는 멀리 내다보고 주식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과매도 상황이 발생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씩이라도 주식을 살 때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처음 듣는데 그만큼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과매도 현상까지 벌어지고 투매 현상까지 벌어지는 이 상황이 미국 증시나 미국 경제 상황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예. 우리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있지만 미국 주가는 그동안 가대평가 영역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경제력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경제가 계속 좋아지면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는데 미국 경제 침체 이야기가 나오죠. 최근에 실업률도 올라가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고 살았는데요. 소비를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GDP의 약 69%가 소비인데요. 뭐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니까 앞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근데 주가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경기가 침체가 빠진다니까 미국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거품이 확 빠지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죠. 그럼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왜 우리 주가도 같이 떨어져야 되느냐, 저평가됐는데 조금 억울하죠. 그런데 주가라는 게 같이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출 중에서 19% 정도가 미국으로 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주면은 우리 수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세계 주식형 펀드로 돈이 덜 들어와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팔 수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7월까지는 우리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었습니다. 근데 8월 들어서 미국 주가가 급락하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팔면서 우리 주가는 저평가됐는데 여기서 또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네요. 자, 지금 미국이 좀 과열 양상이었는데 거품이 빠지고 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이 실업률 실업이 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소비가 줄고 있다는 거 두 가지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업률이 갑자기 왜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까? 실업률이 작년 4월에 3.4%였어요. 그런데 최근 7월이 4.3%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간 거는 그동안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늘려놨죠. 그런데 이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니까 기업 매출 이익도 조금 줄어드는 조짐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업 CEO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고용을 너무 많이 늘렸구나.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여기서 고용을 더 늘려서는 안 될 것 같구나. 그래서 기업들이 고용을 좀 상대적으로 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소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률이 낮아졌거든요.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일을 안 하던 사람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 거죠. 예.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고용을 덜하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예, 되는구나. 예. 실업률이 올라가면 과거 보면은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네. 그 작년 재작년만 해도 뭐 미국은 사람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다. 예, 그렇죠. 막 저기 입도 선매하듯이 예. 졸업도 하기 전에 막 다 데리고 갔다 막 이런 예.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미국 사람들 고용을 많이 늘렸었어요. 네. 그만큼 경기가 좋았었죠. 그런데 미국 소비 지출, 가계 소비 지출의 67%가 서비스 지출인데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쓸 돈이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실질 소득은 거의 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고 있죠.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들이 매출, 이익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지금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이게 장기 침체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다시 이러다가 또 반등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소비가 둔화되면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시기는 누구도 잘 모르죠. 예, 그런데 제가 예상해 보니까요. 내년 상반기 보통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경기 침체라고 그럽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예상해 보면 내년 1분기, 2분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침체의 정도예요. 침체 정도가 아주 깊느냐, 아주 약간 가벼운 예. 침체냐. 네. 예, 그런데 깊은 침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런데 어쨌든 침체는 침체잖아요. 예. 마이너스 성장은 심각하니까.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면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왜 파월이 그걸 안 했나요? 조금 파월이 지난번 금리 인상을 좀 늦게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예, 지난번에 좀 물가가 오르는데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야.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거든요. 네. 뒤늦게 금리를 인상했죠. 예, 그때 실패한 경험이 파월의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 아직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그 실기했습니까?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연방 기금금리로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인데요. 그게 5.5% 상한선입니다. 네. 근데 제가 적정금리 이론적으로 추정해 보니까 4.2% 나와요. 저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일부 경제학자들 예를 들면 제레미 시걸 같은 이런 경제학자들이 미국 금리 인상 시기 놓쳤다. 지금 당장 0.75%포인트나 빅컷을 해야 된다. 빨리 인하해야 된다. 네. 예, 제가 보기에도 파월 연준장이 이번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놓치면 9월에 다시 그 인하 그 기회가 오는 겁니까? 예. 그래서 9월 FOMC가 있는데요. 예. 거기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네. 문제는 0.25%포인트 인하하느냐. 네. 보통 0.25% 인하하거든요. 아니면 0.50% 그다음에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0.75% 인하하느냐. 네. 이것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0.50%. 아, 0.5로. 예. 그 정도 인하할 것 같습니다. 0.75로 인하한 적이 있습니까? 예, 경제 위기가 오면요. 1%포인트도 인하해버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때나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로 경기가 심각한 침체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한 번에 1%포인트도 인하해버려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위기, 장기 침체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내리긴 내려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0.5 정도를 예상하신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 이제 8월 아닙니까? 예. 우리가 올릴 때는 먼저 올렸었어요. 이번에 금리 인상 시기에. 예. 8월 22일 날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결정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인하할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 심하다고 있는데요. 저는 먼저 인하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 우리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낮아요. 예.
그리고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는 8월부터 네. 우리 물가 상승률이 2% 초반대로 떨어질 것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군요. 한국은 물가 목표가 2%인데요. 거기에 접근해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인데요. 아직도 금융 안정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요새 서울 일부 지역 집값 올라가죠. 가계 부채 늘어나죠. 그다음에 환율이 불안해질 것이다. 네. 이런 우려 때문에 금리 내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시장 금리라는 게 대표적 국고채 3년 수익률인데요. 그게 최근에 2.8%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기준금리 3.5%인데 네. 시장은 금리 인하를 미리서 다 반영해 버렸다는 그렇군요. 예. 시장 금리도 그렇고 집값도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리를 인하해도 아마 별 영향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또 우리 증시도 거기에 연동돼서 이제 대폭락을 했다가 지금 우리는 반등하고 있고 미국은 아직 반등이 안 되는 거죠. 예, 미국도 반등했다가 그제는 또 올랐다가 어제는 또 떨어졌어요. 그건 상당히 이제 불안한 장세가 계속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이유를 이제 설명 분석하는 전문가들 중에는 지정학적 요인을 지적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중동 정세 불안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변수는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남아 있죠. 이제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 일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극단적 전망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중동이 그렇게 불안해지면 유가가 급등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유가가 급등하면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유가가 급등하면 미국 보니까 바로 2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가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면 경제는 그러네요. 나빠지는데 금리는 내려야 되는데 유가가 올라버리면 물가가 오르니까 다시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 부분에서는 근데 이 중동 정세는 불안하긴 하지만 이게 예측이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미 증시에 어느 정도 또 반영된 거 또 있지 않나요? 저는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극단적인 상황까지만 안 가면요. 최근에 중동 사태가 불안하더라도 유가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그 공급 측면에서 유가를 결정하지만 수요 측면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 털 타고 다닐 거고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거든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유가가 그렇게 상승할 요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금투세가 지금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것도 이 우리 증시에 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증시가 불안하니까 도입하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제가 주가를 한 30년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은요. 주가는 금투세 일시적인 수급이 단기적인 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근데 주가는 그 기업의 이익이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기업 이익 우리 뭐 전체적인 기업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금투세를 혹시나 도입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이미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금투세 도입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뭐 저 같은 입장에서는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또 오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금투세가 증시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결정적인 그런 요인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증시는 증시 나름의 그 시장의 논리가 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먼저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안산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군자요금소부터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는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사이와 다시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하객분기점부터 정체고요. 더 가서는 신천에서 광명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 광명터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산막부터 정체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는 남동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여의도 일대 지나는 데만 15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청담대교까지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나누는 문화 이슈. 예, 김원식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파리 올림픽 이제 슬슬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아주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한국 대표팀과 북한 대표팀 탁구 선수들이요. 네. 시상대에서 나란히 촬영도 하는 장면들이 많은 우리 세계인들한테 또 다른 울림을 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 핸드폰으로 사진을 이제 찍었는데요. 사실 원래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한테는 핸드폰이 지급이 안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 포토타임에만 이제 지급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연예 매체인 피플은 이번에 스포츠맨십 명장면 12개를 꼽았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탁구 혼합복싱 시상을 마친 뒤에 북한의 리정식, 김금영과 우리의 임종훈, 신유빈 선수가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그 장면, 이 장면을 6번째로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공영 라디오인 NPR 같은 경우에도 셀피 외교다. 이거 이제 셀카 사진을 뜻하는 네. 영어 용어죠. 그래서 셀피 외교라고 부르면서 최근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나온 명장면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신유빈 선수요. 결국 단식에서 동메달 결정전에서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졌죠. 메달을 못 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상대 선수가 일본 선수였는데 네. 그렇게 진심으로 축하를 하는 장면을 많은 분들이 또 네. 공감을 하면서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장면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뭐 음성이나 이런 거 다 삭제하고 뭐 이제 텍스트만 보면 동메달을 딴 선수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그런데 신유빈 선수는 웃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축하의 말을 전했는데 그 구체적인 말이 더 또 와닿았습니다. 이 나를 이긴 상대들은 그만 나만큼 이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묵묵하게 노력했던 선수들이다. 그런 점은 인정하고 배워야 된다. 나도 오랜 기간 더 묵묵하게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럴만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특히 하야타 선수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간절하게 경기에 임했다라면서 그런 부분 인정해주고 싶었고 나도 더 단단한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을 담아가지고 축하 인사를 했다 이렇게 전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누리꾼들조차도 감동의 댓글 퍼레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에 졌지만 속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야타와 포옹한 신유빈은 어리지만 야무지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추천을 또 많이 받았고요. 또 다른 선수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인 이토 미마 같은 경우에도 SNS에다가 마지막 한국 선수의 포옹에 감동받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일본의 중계자 같은 경우 후지 히로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졌음에도 불구하고 축하한다면서 다가와서 말을 건네는 모습에 인간적인 면을 굉장히 잘 봤다. 일본 매체 같은 경우에도 신유빈의 매력에 빠진 팬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한국의 천재 탁구 소녀가 메달을 놓쳐서 속상할 텐데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언급했는데 일본의 팬이 뭐 늘어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 신유빈 선수 이게 먹방을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게 정말 잘 먹었던 모양이죠. 그 장면도 우리 팬들한테 또 재미도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쁜 짓을 하는 사람은 뭘 해도 예쁜 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먹는 모습도 일본 언론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일본 스포츠 매체는 한국 신유빈 선수가 먹은 간식 화제라는 기사 제목을 뽑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그냥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경기 중에 영양 보충을 위해서 다양한 음식을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라면서 이 연일 간식이 매진되는 현상까지도 이렇게 주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유빈 선수가 먹는 거를 그 따라 먹는 네. 그 상품 정말 불티나게 그렇죠. 팔리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납작 복숭아인데요. 이게 의성에서 이제 나오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혼합복식 3, 4일 전에 직전에 이제 이걸 먹고 아마 이제 기력을 차린 것 같은데 일반 복숭아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지금 상품이 이틀 만에 뭐 500세트 반판됐다 이런 이제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딱 한철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때 아니면 먹을 수가 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매체는 신유빈 선수의 붐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그래서 오물오물 타임으로 주목받는 스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오물오물은 이제 음식을 먹는 장면이 귀엽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우리나라 매체가 아니고 일본 매체에서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또 이 기사 밑에 일본 내에서 신유빈 선수 간식 영상에 사람들이 신유빈이 너무 귀엽다. 앞으로 신유빈 응원하자 등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팬이 역시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메달을 못 땄는데 이렇게 스타가 되는 것도 우리 진짜 MZ 세대 선수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이게 저는 건전한 건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줬고요. 예. 올림픽 정신을 잘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 승부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또 인정을 하고 경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스포츠맨십도 이제 올림픽의 정신 아닌가 싶습니다. 어벤져스라는 말이 있는데 어펜져스라는 말이 생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벤져스는 뭐 아시다시피 할리우드 영화이죠. 이제 오락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각 영웅들이 각자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슈퍼맨처럼 뭐 적을 부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장단점을 이제 상호 보완해 가지고 임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어벤져스에다가 펜싱 이렇게 합쳐 가지고 어펜져스라는 말이 다시 부각이 되는데 이 어펜져스라는 말은 사실 2021년에 열린 도쿄 올림픽 사부로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던 이 선수들을 묶어 가지고 어펜져스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이 단체전 3연패 위협을 달성한 구본길, 오상욱, 박성원, 도경동 선수를 묶어 가지고 뉴 어펜져스다 이렇게 이제 묶어 가지고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선수들이 뭐 아주 개성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남자 사부로 개인전에서 한국인 최초로 정상효론 오상욱 선수가 단체전까지 석권하면서 한국 펜싱 최초로 올림픽 2관왕에 올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즐겁게 펜싱을 한다는 점을 이제 인상 깊게 경기를 봤고. 즐긴다. 네. 그래서 아마 뭐 공자도 이제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영지를 보여줬고 또 마찬가지로 이 펜싱 선수들도 참 매너가 좋았어요. 상대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태도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이제 펜싱하면 유럽의 어떤 귀족들만 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이 선수들을 보니까 뭐 귀족 같다. 한국인 귀족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품격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팬들이 더 많았고 경기 결과도 더 이제 좋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 뭐 그런가 하면 사실 올림픽마다 더티 플레이, 비신사적인 이 태도로 빈축을 사는 선수들도 꼭 한두 명씩 있던데, 예, 어쨌든 우리 국가대표팀 메달을 따서 승전보를 전해준데도 정말 감동이 되지만 그들이 보여준 태도, 지금 우리 김원식 평론가가 전해주신 그런 것들이 전 세계인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고 한국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말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예지 한국 사격의 간판 스타 김예지 선수가 이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죠. 한테 뭐 메시지를 줬습니까? 사실 이제 10m 경기 권총 사격에서 은메달을 이제 따니까 그 자세가 너무 영화 배우 같다라고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액션 영화 출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원래 주 종목이 25m였는데 25m에서는 좀 탈락을 하는 바람에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김예지 선수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스토리, 또 이미지, 몰입하는 모습들이 화제가 많이 됐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이제 화답도 했습니다. 제가 영화에 출연한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년 뒤에 LA 올림픽에서 더 깜짝 놀랄 만한 사격을 보여드리겠다. 일론 머스크님이 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기억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4년 뒤에 일론 머스크가 다시 또 주목할 수 있는 경기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들의 아주 자랑스럽고 품격 있는 또 아주 개성 강한 이런 모습들을 전해주셨는데 이 파리올림픽 전체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그 좀 뜨거운 이슈 논란들이 불거졌습니다. 그 선수복 경기, 이 네. 선수들의 경기복 뭐 이 논란이 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이번 파리올림픽이 출전 선수의 남성, 여성 성비 비율을 최초로 이룬 그런 성과는 있었지만은 여전히 복장에 관련돼서는 차별적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계체조와 비치 핸드볼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계체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쫙 달라붙는 유니폼을 입는다고 해가지고 경기력이 향상되는 건 아닌데 왜 그렇게 여성 선수들에게 몸에 착 달라붙는 유니폼을 입게 하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비치 핸드볼 같은 경우도 그동안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일반 민소매를 입어도 되도록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집트 선수가 히잡을 쓰고 몸 전체를 가리는 유니폼을 착용했어요. 예. 여전히 비치 핸드볼이 너무 여성의 몸매를 강조한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여전히 이제 프랑스 올림픽에서도 여성에 대해서는 좀 복장면에 차별적이다. 앞으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 개막식의 그 패러디 공연에 대한 교황청의 비판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패러디 공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드래드 퀸, 그러니까 여장 남자와 트랜스젠더 모델 가수 등이 예수의 사도 역할을 맡아서 긴 식탁을 둘러싸면서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실 종교계에서는 이제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개막식 예술 감독이 있는데 악플은 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8일 목요일 전격 시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